자, 이제 3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합니다. 너무나 원하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사람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겠죠. 자, 이처럼 다이아몬드나 아파트 또는 여러 가지 뭐 책, 음식, 자동차 이러한 물건들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를 하게 되는 또는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물건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들은 왜 그런 가치를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더 가치 있는 물건일까요? 에 대한 설명이 바로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발생 요인들의 몇 가지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호 결합이란 표현.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기본 메커니즘 이해하시고요. 자, 이것들 중에서 이 셋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자, 장작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나뭇가지, 장작이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죠? 부싯돌이 필요하겠죠? 부싯돌 또는요 뭐 라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장작과 부싯돌이 모두 있어야 이 둘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나무에 불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만 있거나 부싯돌만 있는 경우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자, 몇 가지 요소가 있었을 때 그 요소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 결합을 해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기본 개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용이 있어야지만 그 물건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짝이 쓸모없는 물건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가치도 주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효용은요,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utility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의 능력을 말해요. 자, 인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인간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의 능력을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주거지에 대해서는 쾌적하게 살 수 있을수록 더 높은 효용을 줍니다. 두 번째, 상업지의 경우에는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줄수록 더욱더 인간의 만족을 크게 채워줍니다. 자, 공업지의 경우에는요, 물건을 더 싸게 또는 물건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수록 더 좋은 공업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용도마다 상이한데 주거지의 경우에는 쾌적한 주거지일수록 좋은 부동산이에요. 왜? 더 큰 만족을 주니까요. 밤에 막 유흥가 막 음악 소리 들리고 취객들 막 싸우는 소리, 경찰차 출동하는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교육상 좋지 않죠.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가진 주거지일수록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어떤 주거지에 대한 욕구를 더욱더 많이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장사할 때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고요. 물건 만들 때는요, 싸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좋은 거라서 각각의 용도마다 어떠한 특성들이 부동산의 효용인지 암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유효 수요가 있어야지만 인간에게 가치를 갖습니다. 자, 부동산에서는요,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왜 일반 재화에서는 그냥 수요라고 하는데 부동산학에서는 그냥 수요라고 안 하고 유효 수요라고 하는가? 왜냐면 바로 부동산이 고가성의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자, 부동산을 수요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수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동산을 정말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비로소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고가성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만을 실질적인 의미의 수요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다른 일반 재화, 신라면, 뭐 책, 참치캔 이런 것과 달리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어서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만이 진정한 수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시면요, 시그니엘 잠실에 있는, 서울 잠실에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집 구경하기 영상 올라와 있는데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집은 아닌데 그 가장 큰 집의 밑에 있는 평수 집인데 한 200억 정도 합니다. 그 집이. 여러분 이런 집은요. 제가 가서 와 너무 갖고 싶다. 너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와 이 집 너무 갖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는 실질적인 의미의 수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수요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와 이 집 너무 좋겠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 수요란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데 첫 번째 어떤 물건을 구입할 의사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 수요 개념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재화의 존재량이 부존량이 무한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재화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숨을 쉴 때 공기를 숨을 쉬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서 숨을 쉬지는 않아요. 왜 그러죠? 공기의 부존량은 무한히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쬐일 때에도 돈을 내고 햇빛을 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햇빛의 양은 무한히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바닷물을 좀 떠서 집에 갖고 와도 돈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러죠? 바닷물은 무한히 많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 그 존재량, 부존량이 무한히 많은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건데, 자, 따라서 반대로 희소성, 부족함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희소성은 부족함이라는 뜻인데, 자, 이 희소성은 두 가지 종류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대적 희소성이 있고요. 자,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절대적 희소성은요. 절대적인 그 존재량 자체가 매우 적은 것을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구에 어떤 그 특정한 종류의 광석이 있는데 그 광석은 우리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존재량이 적다고 합시다. 자, 그 광석은 절대적으로 부존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절대적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인간들이 전혀 그 광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그 광석은요, 상대적으로 희소성을 갖는 거예요. 자, 절대적 희소성이란 절대적으로 그 물리적 부존량이 많냐 적냐를 갖고 따지는 건데 상대적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면 우리 그것을 상대적 희소성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 굉장히 희소한 광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희소한 광석이 있고요. 자, 금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금. 자, 물리적 부존량만 보면 금이 이 희소 광석보다 더 부존량이 많다고 해봅시다. 자, 이 희소 광석은 금보다도 더 존재량이 적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광석은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보다 이 광석이 더 절대적으로 희소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들은요, 금은 굉장히 원하지만 이 희소광석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희소광석은 상대적으로는 희소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욕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근데 금은요, 존재량이 많아. 절대적으로는 얘에 비하면 희소하지 않지만 인간의 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커요.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인간의 욕망에 비하면 금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는요, 절대적 희소성이고 얘는 상대적 희소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정리하면 상대적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이 이처럼 상대적 희소성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 부동산의 부증성. 인간이 부동산의 양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라는 부증성의 특성과 자, 부동성,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부증성, 부동성으로 인한 부동산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양을 늘릴 수도 없고 필요한 곳으로 토지를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강의를 좀 깊게 들어가서 감정평가사 시험 수준으로 강의를 하면은 사실 상대적 취소성의 원인은 부동성이고요. 부동성이고 절대적 취소성의 원인은 부증성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구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 수준에서는 그냥 부증성을 상대적 취소성의 원인이라고 대부분 서술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그냥 부증성, 부동성 모두 부동산의 부족을 일으킨다라고 그냥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각각 이런지 설명하면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엄격하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둘 다 부증성, 부동성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상대적 취소성의 원인이라고 본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B 지정, 자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건폐율, 용적률 축소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겠죠. 자, 행정규제 강화 이런 것 역시 전부 다 부족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돼요. 자, 이러한 행정적 규제 모두 역시 부족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킨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수요가 역시 증가해도 부동산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어떤 부동산이 가치를 가지려면 세 가지 가치 발생 요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효용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수요자가 그 물건을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살 의사가 없어요. 난 이거 아무 관심 없는데 자, 이 사람은요, 이 물건을 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물건은 이 사람한테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수요 의사는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되려면 구매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유효한 의미로 실질적인 의미로 수요의 의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수요의 의사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물건은 이 사람한테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물건이 그 부존량이 무한히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여야 돼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여야지만 돈을 내면서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부동산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네 번째로 이전성이라고 하는 요인을 드는 견해가 있어요. 자, 외국에 링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름이 반지예요, 반지. 자, 링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수는요, 이전성이라는 것도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일부 견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교수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일부 견해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 어떤 부동산의 권리를 A씨가 갖고 있다가 이걸 B씨한테 부동산의 권리를 넘겨줄 수 있어야, 즉 거래가 이전 가능해야지만 비로소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거래를 할 수가 없냐면 법적으로 그 달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달을 거래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전성은요, 어떤 재화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법적인 권리 이전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거래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거래가 될 수 없으니까 가치도 가질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전성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이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 세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요. 6개월 전, 지금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가격은 다 달라요. 부동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치가 가만히 있지 않대요. 이 가치가 왜 가만히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 발생 요인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치 발생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대체 누구냐?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얘네들의 변화를 초래해요. 그러면요, 결국 가치가 변화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가치 발생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부동산 가치가 드디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요,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서 부단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하면 가치 발생 요인이 변화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가치는 다시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자,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가치인데 이 가치가 다시 얘한테 영향을 준다? 우리 이런 거 앞에서 공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다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거 뭐였죠? 이중성 또는 피드백 관계. 자, 우리 여기에서도 이중성과 피드백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자,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그 근처에 좋은 대학교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명문대인데 그 명문대가 우리 집 근처로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아, 대학교가 아니고 그냥 병원이라 합시다. 병원. 자, 서울대학병원이 분원을 내는데 우리 동네에 분원을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 살기에 좋아집니까? 좋아지겠죠. 주거지로서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거지로서 쾌적성이 높아지는 요인이에요. 그렇겠죠. 따라서 자, 대학병원. 자, 병원이 온다. 병원이 이전한다 라고 하는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 주거지의 쾌적성이 올라가게 돼요. 그죠? 주거지의 쾌적성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쾌적성은요, 효용이었죠. 효용.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효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효용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효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자,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자, 건축 규제를 강화합니다. 건축 규제를 강화했어요. 나라에서 건축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어도 종전보다 건물을 더 좁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 작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건물의 공급 능력이 줄겠죠. 그러면요, 건물에 대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희소성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아까 공부했죠. 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요,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 문제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부동산이 부족해지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는 결국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영향받아서 변화한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뺑뺑 돌면서 부동산 가치는 부단히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메커니즘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말합니다. 자,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부단히 변화하게 된다. 자, 이것들의 영향으로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가치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각각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매우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계를 이룬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역적 범위의 차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본건 부동산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물건 한 개죠. 바로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가장 좁은 범위예요. 물건 한 개에 한정해서 가격 형성 요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개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딱 한 개의 물건에 한정된 범위의 가치 형성 요인을 개별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이 있겠죠? 자, 지역 내의 부동산들에게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우리가 지역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여러 개의 지역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가격 형성 요인을 일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지역적 범위 또는 공간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에 공통의 영향을 미치는 아주 넓은 범위의 거시적인 범위의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얘가 가장 넓고 다음에 어떤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 그 지역에 한정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에게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차원의 가격 형성 요인이 있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내가 거래를 하거나 또는 내가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딱 본건 부동산, 대상 부동산에 한정된 그 물건에만 한정된 개별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103동 뭐 405호에 산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103동 405호 이 집만이 갖고 있는 층이나 호나 향이나 윗집, 아랫집 뭐 이러한 개별적인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집은 뭐 발코니 확장을 했고 안 했고, 그죠? 그다음에 대피층이 위에 있고 또는 뭐 아래에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집 103동 405호죠. 5호 이 집만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인을 개별적 요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단지 말고도 몇 개의 단지가 더 있어서 일정한 지역을 이루겠죠. 그 지역 내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이 있고 자, 대한민국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가치 형성 요인은 공간적 수준에 따라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반적 요인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동시에 가치 형성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자연적 요인까지 포함이 돼요.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일반적 요인 차원 수준에서 자사경행 요인이 있고 지역적 수준의 차원에서 내에서 자사경행 요인이 있고 개별 부동산 차원에서 자사경행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일지계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내용적 수준에 따라서 자연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자사경행 네 가지 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헷갈리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 교실이 있다고 할게요. 자, 교실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는데 총 4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그 반의 학생들을 남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남녀로 구분할 수 있죠. 동시에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두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그 반의 학생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녀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안경을 썼냐 안 썼냐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자, 공간적 수준에 따라서 일지계 공간적 수준,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을 일지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자사경행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수준의 자연적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적 수준에서의 자연적 요인이 있는 것이고 대상 부동산, 본건 부동산의
그 한정에서 그 부동산에 자연적 요인이 있겠죠. 그 토지의 경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위치 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사회적 요인도 일반적 수준의 사회적 요인,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요인, 개별적 부동산 차원의 사회적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분류 기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왜 가치 형성 요인 얘기할 때 일지계로 얘기할 때가 있고 자사 경행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 그렇게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서 어떤 기준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일반적 요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전체 사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자, 전체 사회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과 다른 말로 용도죠. 이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에 형성되는가 하는 이용과 가격 수준의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일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 요인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요인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 전반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각각의 지역마다 뭐가 있죠?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 나름대로의 자연적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자 똑같은 일반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반적 요인이 각각의 지역마다 그 각각의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지역 요인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구름이 지나가는데 야 이 구름은 똑같은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지나가는데 이 밑에 있는 땅들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바람을 엄청 불게 하고 지나가고요. 어떤 지역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요. 어떤 지역은 눈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자, 똑같은 구름인데 그 밑에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자,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서 어디는 바람이 불고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눈을 뿌리면서 이 구름이 지나간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반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자연적 조건이 있겠죠. 그것들과 결합을 해서 드디어 뭐가 태어난다? 지역 요인이 태어난다 이 얘기예요. 자, 지역 요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요인이 각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만나서 그 지역만의 지역 요인을 형성하게 된다. 자,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 이제 그 요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김치를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라는 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그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치라는 이 레시피가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특별히 많이 생산되는 특산품이 있는데 그 특산품과 만나서 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김치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갓김치라는 게 있죠. 저는 사실 갓김치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사실 갓김치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지역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요리 프로에서 갓김치라는 게 있구나. 뭐 갓이라고 하는 것도 김치를 담그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각각의 지역 특산물이 만나서 그 지역적 차원의 그 지역적 특색이 있는 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지역 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 요인은요. 그 내용적 구분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자연적 요인도 원래 포함해야 맞는데 그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어차피 뻔하니까요. 지세, 지질, 토양, 기후, 날씨 이런 것 등등입니다.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자사경행 요인도 일지계 수준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자사경행 따질 때는 수업 목적에서는 그 지역적 구분은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사경행 요인 이 표가 일반적 요인 밑에 있지만 이 표 내용 그대로 지역 요인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지금 이 표가 일반적 요인 밑에 달려 있으니까 요 표 내용은 일반적 요인에 한정된 내용이야. 그렇게 한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이러한 사경행 요인들은 일지계 그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서 암기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게요. 각각의 항목을 정확하게 딸딸딸딸 외우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쓱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사회적 요인인지 경제적 요인인지 행정적 요인인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그 분류만 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보다는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눈에 익히셔서 이 요인은, 이 내용은 어디 요인인 것 같은데? 라고 분류를 정확하게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한 다음에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옷을 보고서 이게 아빠 옷인지 엄마 옷인지 애 옷인지 이 옷을 분류하실 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요인은요, 인간에 대한 요인이에요. 인간.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모여서 사는 형태를 사회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인간과 관련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요인들이 전부 다 사회적 요인이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핵가족인지, 독신인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등등들, 그리고 그 근처에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교육 상태, 사회 복지의 상태, 부동산을 거래하고 사용, 수익하는 관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가 아니라 연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은 한 달마다 세를 내죠. 근데 부동산은 연세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냥 1년치 월세를 그냥 한 번에 내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행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거기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하고 사용하고 하는지에 대한 거래 관행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건축 양식 또는 그 상태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사회적 요인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저축을 얼마나 하고 투자를 얼마나 하고 국제 무역이 어떻고 물가, 임금, 조세 부담, 산업 구조, 기술, 교통 체계의 상태 자,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소득과 경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이러한 요인들이 다 경제적 요인이 됩니다. 돈과 관련된 요인이다. 다음 세 번째 행정적 요인이에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 규제하고 행정적 규제를 하고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행정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키워드들을 눈에 익히시면 되겠어요.